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거나 또 앞두고 계실 수도 있는 이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요. 그 설명서와 동의서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뭐 서류 뭉치, 형식적인 절차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이 검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뭐랄까 일종의 지도 같은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 지도를 통해서 검사가 도대체 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실패 없이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점들을 미리 알아둬야 좀 안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네, 이 설명서랑 동의서가요, 단순히, 이런 검사입니다 하고 알리는 걸 넘어서요,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심지어 어떤 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용이. 하지만 오늘 저희랑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서 이 검사에 대한 궁금증도 좀 푸시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검사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말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설명서 딱 펴면 처음에 나오는 거.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가 정확히 뭔가요? 이게 그냥 카메라로 본다 뭐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직접 본다, 그리고 즉시 조치한다. 아, 직접 보고 즉시 조치한다. 네, 그 끝에 카메라가 달린 길고 이렇게 좀 유연한 관이 있거든요. 이게 내시경인데 이걸 입을 통해서 식도, 위, 그리고 저기 십이지장까지 넣어서요. 그 안쪽 점막 상태를 의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네네. 여기서 중요한 게 예전에 많이 했던 거 있잖아요. 바리움 같은 하얀 약 놓고 엑스레이 찍는 상부 위장관 조영술. 이거랑은 달라요. 단순히 그림자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상한 부분이 보인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해당 부위 조직을 아주 작게 떼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조직검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의심스럽다 싶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증거를 딱 확보하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얻은 조직을 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 염증인지 궤양인지 아니면 혹 용종이나 폴립이라고 하죠. 그런 건지 더 나아가서는 혹시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훨씬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그래서 이 검사가 상부 소화기 질환 진단하고 또 치료 계획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관찰을 넘어서 진단과 치료의 첫 단추를 깨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직접 보고 바로 확인한다. 아주 명확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검사를 잘 받으려면 준비가 정말 철저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설명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준비사항, 역시 금식이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나요? 네, 금식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설명서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검사 전날 저녁 식사요. 이건 오후 6시쯤. 오후 6시? 네, 죽이나 부드러운 빵 같은 거,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가볍게 드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밤 9시 이후. 이때부터는 물을 제외하고는 어떤 음식물도 드시면 안 됩니다. 9시부터는 물 빼고 다 안 된다.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밤 12시 자정이죠. 네. 자정부터는 그 물조차도 마시면 안 된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와, 물도 안 돼요? 네. 당연히 술하고 담배는 그전부터 안 되는 거고요. 와, 생각보다 단계가 꽤 있네요. 밤 9시 이후엔 물만, 12시 이후엔 물도 안 된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하는 건가요? 위를 그냥 비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이제 정확한 관찰을 위해서입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병변을 가려서 놓칠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리고 심지어 소량의 물이라도 윗벽에 이렇게 붙어 있거나 하면 시야를 좀 왜곡시킬 수도 있고 또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관찰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검사하다 보면 좀 불편해서 헛구역질을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때 음식물이나 물이 역류하면 이게 기도로 넘어갈 위험도 있거든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엄격한 금식 시간표는 검사의 정확성이랑 안전성 이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식 시간 이거 정말 철저히 지켜야겠네요. 그런데 매일 먹는 약이 있는 분들은 이게 참 고민될 것 같아요.
특히 뭐 혈압약이라든지 아니면 피를 묽게 한다고 하는 아스피린 같은 약들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설명서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먼저 혈압약. 혈압약은 검사 당일 아침 이른 시간에 최소량의 물, 한 반 컵 정도, 그 정도 물과 함께 반드시 복용하셔야 합니다. 아, 혈압약은 먹어야 하는군요. 네, 검사 중에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하는 변동을 막기 위해서죠. 그런데 말씀하신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레 같은 항혈소판제 또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 약들은 피를 먹게 하는 지열 작용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직 검사를 하거나 용종 제거 같은 걸 하게 되면 출혈 위험을 크게 높일 수가 있어요. 오, 그럼 그냥 무조건 끊어야 하나요? 아,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라는 거예요. 아, 의사 선생님하고? 네. 환자분의 상태나 원래 가지고 계신 질환에 따라서 약을 중단해도 괜찮은지, 또 중단한다면 며칠 전부터 해야 하는지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심장에 스텐트 시술 같은 걸 받으신 분이 마음대로 항혈소 판제를 끊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또 계속 드시고 검사하다가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절대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 약을 처방한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내시경을 할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의해서 지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금식하니까 저혈당 올까 봐 걱정하실 것 같은데 인슐린 주사나 당뇨약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이 부분도 설명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분의 경우 검사 당일 아침에는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경구 혈당 강화제, 그러니까 먹는 당뇨약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날 아침에 맞거나 먹으면 안 된다. 혹시 저혈당 증상이 느껴지면 사탕이나 주스를 조금 드시는 건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것도 미리 의료진하고 상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간, 심장, 폐, 신장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녹내장이나 전립선 비대증 같이 다른 질환이 있다면 이 모든 정보를 검사 전에 의료진에게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환자분 상태에 맞춰서 검사 계획이나 사용하는 약물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약물 관련해서는 진짜 내 맘대로 금지, 의사 상의 필수 이거네요. 맞습니다. 딱 그겁니다. 그 외에 좀 사소해 보이지만 놓치기 쉬운 준비물이나 주의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네. 몇 가지 좀 실용적인 팁이 더 있습니다. 일단 귀중품, 이거는 분실 위험이 있으니까 아예 안 가져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리고 틀니, 의치 사용하시는 분들은 검사 전에 반드시 빼서 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게 내시경 기구나 입에 무는 마우스피스 때문에 손상될 수도 있고 아주 드물지만 혹시 빠져서 기도로 넘어가는 위험도 예방해야 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틀니는 꼭 빼야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하다가 조직 검사를 한다거나 용종 절제술 같은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좀 인지하시고 동의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치고 검사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고 한번 상상해보죠. 실제 검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아, 생각만 해도 좀 긴장되는데요. 우선 들어가시면 위 안에 남아있는 작은 거품이나 가스를 없애는 약물을 먼저 마시게 됩니다. 그래야 시야가 좀 선명해지거든요. 아, 네. 그 다음에는 목 안쪽을 마취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스프레이 형태로 된 국소 마취제를 목 깊숙이 뿌리는데요. 이게 내시종이 목을 넘어갈 때 느껴지는 그 이물감이나 구역감 같은 걸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도 목으로 그 관이 들어간다는 게 제일 큰 걱정거리일 텐데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설명서에 나온 꿀팁 같은 거라도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조언은 힘을 빼라는 겁니다. 힘을 빼라. 네, 특히 혀하고 목에 힘을 꽉 주시면 내시경이 들어가기가 더 어렵고 불편감도 훨씬 커져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힘을 좀 빼시고 코하고 배를 이용해서 천천히 아주 깊게 심호흡을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아, 심호흡? 네, 기침이 막 나오려고 해도 가능하면 좀 참는 게 좋고요. 의료진이 옆에서 숨 들이쉬세요, 내쉬세요 하고 안내를 해줄 텐데 그 안내에 따라서 호흡을 잘 조절하시면 내시경 삽입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심호흡을 유지하시면서 입안에 침이 고이잖아요. 네네.
그걸 억지로 삼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흘러보내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삼키려고 하면 사례가 들거나 구역감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아, 힘 빼고 심호흡하고 침은 그냥 흘려보내기. 네, 기억해둬야겠네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면서도 좀 걱정하는 부분일 텐데요. 바로 합병증이나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입니다. 설명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딱 명시되어 있나요? 들을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죠. 우선 약물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위장관 운동을 일시적으로 좀 억제하는 약물, 진경제라고 하는데요. 이걸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약물이 녹내장, 그러니까 안압이 높은 질환이 있거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증상을 좀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런 병력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셔야 해당 약물 사용을 피하거나 아니면 아주 주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기구 자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없나요? 드물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시경을 넣거나 이렇게 조작하는 과정에서 원래 좀 약했던 치아가 흔들리거나 손상될 수도 있고요. 아주 드물지만 빠진 치아가 기도로 넘어갈 위험도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금식이 제대로 안 돼서 위안에 음식물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검사받는 분이 너무 힘들어하시거나 협조가 좀 어려워서 안전하게 검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검사를 시작했더라도 부득이하게 중단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 더 심각한 합병증 가능성도 있겠죠, 아무래도. 빈도는 물론 낮겠지만요. 그렇습니다. 설명서에는 발생 빈도는 정말 매우 낮지만 만약 발생하면 심각할 수 있는 합병증들도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하는 진정제, 흔히 수면 마취제라고 하죠. 그거라든지 마취제 또는 다른 약물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과민 반응, 알레르기 쇼크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네. 호흡기계 문제로는 진정 상태에서 호흡 기능이 좀 떨어져서 발생하는 저산소증이나 구토물 같은 게 기도로 흡인되어서 발생하는 폐렴 같은 것들이 언급됩니다. 순환기계 문제로는 아주 드물지만 혈압 저하나 부정맥, 심지어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아주 심각한 상황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요. 네. 그 외에도 감염 가능성, 또 조직 검사나 용종 제거한 부위에서 피가 나는 출혈, 그리고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인 춘공, 그러니까 위나 식도 12지장 벽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한 복막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에 출혈이나 천공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나와 있나요? 네, 대처 방안도 간략하게 언급이 됩니다. 출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내시경을 통해서 클립 같은 걸로 묶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그런 시술로 지혈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내시경으로 다시 하는군요. 네, 하지만 출혈이 너무 심하거나 내시경으로 지혈이 잘 안 되면 혈관을 막는 시술, 색전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하거나 아니면 직접 배를 여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천공의 경우에도 구멍 크기가 작으면 내시경을 이용해서 봉합, 클리핑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하거나 항생제 같은 약물 치료하고 금식하면서 좋아질 수도 있지만 구멍이 크거나 복막염이 같이 생기면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극히 드물지만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하고 또 그에 대해서 최선의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되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그런 최악의 가능성까지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발생 확률이 지극히 낮지만 그래도 환자분께서 모든 잠재적 위험을 다 인지하고 검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드문 경우겠지만 그런 가능성까지 모두 다 알려주는군요. 자, 이제 힘든 검사 과정을 잘 마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검사 후에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검사가 끝나면 아마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목마취 때문에 목이 좀 답답하거나 뭔가 걸린 듯한 그런 이물감일 거예요. 네, 맞아요. 겪어봤어요. 이건 보통 1시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물이나 음식 섭취 시점인데요. 목마취가 완전히 풀리기 전에, 그러니까 목 감각이 돌아오기 전에 음식을 드시면 사례가 들거나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있거든요. 위험하군요. 네. 그래서 보통 검사 끝나고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소량의 물부터 먼저 마셔보고 괜찮으면 그다음에 부드러운 음식부터 섭취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목의 불편함은 그날 바로 싹 사라지나요?
그리고 만약에 검사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건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하는 어떤 경고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목의 불편감이나 약간의 통증은 내시경이 지나가면서 생긴 마찰이나 자극 때문에 한 2, 3일 정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벼운 인후통 정도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네. 하지만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증상들이 있습니다. 만약 검사 후에 갑자기 많은 양의 피를 토한다거나 토혈, 헉. 네, 아니면 대변 색깔이 마치 짜장면처럼 아주 새까맣게 변하거나 흑색변, 혹은 그냥 새빨간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혈변, 이런 건 위장관 출혈을 아주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응급 신호입니다. 네. 또 배가 아주 심하게 아프거나 점점 더 아파지고 열이 나는 경우 이런 것도 천공이나 감염 같은 합병증을 의심해야 하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검사했던 병원, 내시경실에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의무식이나 생활습관 관련해서도 당부하는 내용이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검사 당일에는 목이나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너무 뜨겁거나 맵고 짠 음식, 이런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중요한 점은 술과 담배는 검사 당일은 물론이고 가능하면 며칠간은 반드시 삼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 술, 담배는 절대 안 되겠군요. 네, 알코올하고 담배는 위 점막이 회복되는 걸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만약 조직 검사나 용종 제거 같은 걸 했다면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수면 내시경, 그러니까 진정 내시경을 많이들 선호하시는데요. 진정 내시경을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또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진정 내시경에 사용된 약물, 보통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 같은 약물인데요. 이게 검사가 끝난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은 몸 안에 남아 있어서 졸음이나 어지러움, 또 판단력이나 운동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네. 따라서 설명서에서는 검사 당일에는 절대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책임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아,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서 귀가하시도록 권고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보호자분 차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또 검사 당일에는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 예를 들어서 기계를 조작한다거나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그런 의사결정은 피하셔야 하고요. 무리한 운동이나 뜨거운 탕에 들어가는 사우나 같은 것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약 기운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듣고 보니까 진정 내시경 받고 나서 관리가 정말 중요하네요. 자, 마지막으로요. 만약 검사 중에 조직 검사를 했다면 그 결과는 언제쯤 또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나요? 조직 검사 결과는요, 그 떼어낸 조직을 병리과에서 처리하고 또 현미경으로 판독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서에 안내되어 있고요. 일주일 정도? 네, 결과는 다음 외래진료 예약일에 맞춰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담당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확인하게 됩니다. 설명서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이러한 조직검사 시행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환자분이 인지하고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서명란이 마련되어 있죠. 자, 이렇게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 설명서와 동의서의 주요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검사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좀 까다로워 보이지만 꼭 필요한 준비 과정, 실제 검사 모습, 그리고 또 간과할 수 없는 잠재적인 위험성이나 사후 관리까지 정말 A부터 Z까지 다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결국 이 모든 상세한 정보들은 이걸 읽는 당신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의료진과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스스로의 건강 결정에 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 문서 자체가 의료 행위에 있어서 정보의 균형, 그리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 의료진은 최신의 의학 지식에 기반해서 최선의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는 늘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과 위험이라는 게 따르거든요. 이 설명서는 바로 그 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환자분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서 내가 이 검사를 받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인 셈이죠. 어떻게 보면 현대 의료윤리의 아주 중요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접하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설명서는 금식이라든지 약물 조절 같은 신체적인 준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를 미리 좀 숙지하고 검사 과정이나 혹시 모를 상황들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적인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단순히 불안감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서 당신이 실제로 검사를 경험하는 그 과정 자체에 혹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미리 알고 대비한다는 것이 실제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는 방식에도 차이를 만들 수 있을지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